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멍청한 폴란드인의 망상. 2. K9의 극한 저항. 3. 독일을 제치고 챔피언이 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K9자 주포의 파생형인 폴란드의 크라브자주 주포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처참하게 엑스살났다는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공격으로 벽에 쓰된 크라브 자주포를 분석한 결과 놀랄만한 결론이 나와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한국 무기계약을 엎어버리자던 폴란드 반대파들은 할 말이 궁색해졌다고 합니다. 이참에 K9을 까내리려던 일본 극우 네티즌들도 예상치 못한 반전에 입을 꾹 다물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K9 자주포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폴란드의 크라브 자주포가 러시아의 반격에 파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최근 기승 부리고 있는 러시아의 자익스 드론 렛시 을엄폐 중이던 크라브 자주포를 공격한 건데요. 크라브 자주포의 상부 포탑이 완전히 날아가버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하며 PZH-2000보다 어느 부분에선 훨씬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크라브 자주포인데 그 방어력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크라브 자주포의 격파 소식의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K9도 마찬가지인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같은 전장에서 이를 반박하는 증거가 나와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크라브 자주포가 엑스파된 사진입니다. 앞서 상부에서 공격을 받아 완파되었던 크라브 자주포와 다르게 대전차 엑스레이를 받고 궤도와 하부가 손상되어 운용이 불가능해진 크라브 자주포인데요. 앞서 경우와 다르게 이번에는 4X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공격당한 부위가 차치였기 때문인데요. 한국 K9의 차치를 그대로 가져다 쓴 부위만이 공격에서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크라브 자주포의 차치는 K9과 같은 부품을 쓰고 있지만 포탑 부분은 영국 AS-90 자주포의 포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포탑 부위의 장갑만이 차체에 비해 부실한 사람으로 치자면 하체만 근육이 넘치는데 상체는 비실한 체형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국내 포스코에서 특수 제작한 두께 35mm의 고명도 고장력 특수강을 사용한 장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부 10m 고도에서 폭발한 155mm 포탄에 대해서도 승무원을 보호하는 게 가능하죠. 이에 비해 크라브 자주포 포탑 부분 장갑은 최대 17mm에 불과해 K9 자주포 장갑의 절반도 안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AS-90 포신이 이미 단종돼버린 구형인데다가 실전에서 포신이 과열되어 녹아떨어져 나가는 대참사까지 일어났었죠. K9 자주포의 방호 능력은 이미 실전을 통해 검증이 됐었는데요.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훈련 중이던 응문의 K9 자주포 중 2대가 북한의 기습 포격에 의해 고장을 일으켜 반격에 참여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직전까지 포격 훈련 중이었기에 해치를 전부 열고 있던 자주포의 내부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작동불능이 된 경우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와중에도 탑승 인원들을 지켜냈었고 나머지 상문이 곧바로 반격에 나서 K9 자주포의 방어력을 증명해냈었죠. 실제로 연평도 포격 사건은 해외에서 우리 무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한국 무기의 실전 경험을 증명하는 사례로 남아 K9 자주포가 불티나게 팔릴 수 있게 해주었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크라브 자주포 손실로 인해 폴란드 내부 한국 무기 반대론자들의 세력이 힘을 못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지켜내기 위해 한국 무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폴란드이지만 자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현 정권과 반대하는 야당에서 다음 정권을 잡게 될 경우 한국과의 무기 수출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죠. 이들이 그 근거로 삼은 것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보여준 크라브 자주포의 활약이었는데요. 자국산 자주포가 러시아군을 상대로 활약하고 있는 것을 과시하며 폴란드 방산도 세계적인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건 꿈에 지나지 않았음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크라브 자주포는 확실히 준수한 성능의 자주포이긴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그게 폴란드의 방산 능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포탑은 이미 영국에서 검증된 자주포의 포탑을 가져다 썼고 자체 제작하려 애쓰던 차체도 끝끝내 반동 제어도 하지 못하는 실패작이라 K9의 차체를 가져다 완성한 것이 크라브 자주포입니다. 폴란드 부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폴란드에서 조립만 한 무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한국제 차체가 없었다면
완성되지 못했을 무기이기에 해외에서도 사실상 K9 자주포의 아류작이나 파생형 취급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의 두 번의 피격에서 K9 차체로 된 부분만이 무사해 결국 크라브 자주포는 K9의 하위 호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전반적으로 K9보다 전체적으로 성능이 뒤떨어지는 크라브 자주포이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저렴한 편도 아닙니다. 게다가 크라브 자주포의 포탑은 영국에서 생산 중단되었고 폴란드에서 라이센스 생산 중이나 향후 개량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또한 이번 배송을 통해 양국의 방산 역량 격차를 확연하게 보여주었는데요. 폴란드에서 1년 동안 생산한 크라브 자주포는 겨우 20문에 불과했지만 한국은 단 4개월 만에 23문의 K9 자주포를 보내주었습니다. 동시에 에스토니아에 보낼 6문까지 같이 보냈고 폴란드에서 생산한 크라브 자주포도 차체를 한국에서 수입해서 조립했다는 걸 생각한다면 너무 격이 달라 비교하기도 못한 지경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건 정권을 잡고 싶어하는 폴란드 정치인들 뿐인 듯합니다. 이미 크라브를 생산하고 있는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기업인 PGZ는 크라브 생산 라인을 K2, K9 생산 라인으로 교체하고 유럽의 한국 전초기지가 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PGZ의 회장 세바스찬 흐와의 회장 한국 측의 KF-21과 같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참여할 수 있다면 영광일 것이라며 한국과 방산협력을 좀 더 깊은 부분까지 이어나가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답게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큰 이득을 가져올 것이란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도 자주포 중에서 손꼽는 방어력을 확보하고 있는 K9 자주포이지만 발전하는 대전차 무기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9 장갑차 전용 특수장갑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차용으로 널리 사용 중인 DPICM의 약점을 노린 새로운 형태의 장갑인데요. 성형 장갑탄을 잘 살펴보면 오목한 모양으로 성형되어 포맥스력을 한 점에 집중시켜 관동력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형상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 차량 상부에 실리콘 고무로 만든 부드럽고 긴 쐐기형의 방해물을 설치할 경우 상부로 떨어진 DPICM 자탄하부에 위치한 성형 장갑탄 내부까지 부드러운 재질의 쐐기형 방해물이 삽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쐐기형 방해물이 자탄 내부에 삽입된 상태에서 기획스하게 된다면 내부 삽입물로 인해 성형 장갑탄의 기획스 과정이 방해받아 자탄의 관통력이 90% 이상 하락하게 됩니다. 비대칭 용입체형 장갑이라 명명된 이 특수장갑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에서 K420 DPICM과 RTV 실리콘 고무로 만든 쐐기형 방해물을 사용해 테스트를 진행했었고 그 결과 시뮬레이션의 95%와 매우 유사한 94%의 관동력 감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비대칭 용입체형 장갑은 실리콘이나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기존 X발 반응 장갑과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하고 가볍습니다. 또한 X발 반응 장갑은 취급하기도 어렵고 작동할 경우 대량의 파편을 만들어내 장갑차 주변의 보병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어 점차적으로 비대칭 용입체형 장갑으로 교체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비대칭 용입체형 장갑은 성형 장갑탄의 라인업이 그대로 노출된 대전차 무기에만 효과적이기에 RPG-7 대전차 로켓처럼 라이너가 장갑으로 보호받는 무기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후방에서 DPICM탄 위협에 노출되는 자주포에나 장갑차에 적합하기에 현재 국내 장갑차 중에서는 AS-21 레드백에 앞서 장착되어 있고 향후 K9 자주포와 K-18약 보급차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이번 독일 푸마 장갑차 대량 결함 사태와 더불어 PZH-2000 자주포 역시 가동률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독일이 방산 강국이라는 환상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애를 태웠던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한국의 레드백이 유력하다는 소식입니다. 랜드 400페이지 3의 우선 협상자로 한국을 선정할 것이라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역대급입니다. 교체 수가 무려 460대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큰 사업이다 보니 정작 물어본 국회의원이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함부로 말하냐며 식겁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첨단 방산 무기가 다시 한번 수출 대박을 달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 장갑차 도입을 고심하는 나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실적으로 쓰거나 호주 수출 물량에 맞춰 우리 육군의 장갑차를 교체하는 대대적인 교체 사업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뛰어난 장갑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차기 장갑차 도입 사업의 전망은 아주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호주가 사용하는 장갑차와 비슷한 성능을 가진 러시아의 BMP 장갑차들이 별것 아닌 공격에도 폭죽처럼 파괴되면서 전차 뒤에 있는 장갑차라 할지라도 충분한 장갑과 각종 방호체계 그리고 강력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됐는데요.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차기 장갑차는 단순히 설계와 장비의 성능만 달라졌던 지난 수십 년간의 장갑차 개발과 달리 새로운 구동체계를 통해 현 세대를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인 장갑차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개발되는 기술 중 이름만 들으면 뭐가 뭔지 감도 안 잡히는 이 최신 장비들 중 상당수가 이미 다른 국산 방산 무기에 적용됐거나 개발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문제지 만들려 하면 언제든지 한국의 차기 장갑차는 레드백을 뛰어넘는 장갑차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기술을 100% 적용했을 때 나올 차세대 보병전 투차의 성능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면 우리가 꿈의 장갑차라고 생각했던 레드백을 압살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호주 사업에서 레드백 수출이 미칠 파급과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보병전 투차의 성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AS-21 레드백 보병전 투차가 호주의 랜드 400 페이지 3 사업에서 독일의 KF-41 링스와 맞붙은 지 어느덧 수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만든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독일을 이기냐는 비아냥을 들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유리해지는 레드백 장갑차를 보며 많은 우리 국민이 레드백 장갑차의 호주 수출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우선 올해에는 반드시 나온다던 최종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5월 16일 호주 정부가 사이버 보안 등 다른 국방 분야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랜드 400 사업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두 대도 아니고 무려 100여 대를 감축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레드백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들이 사라졌고 한국이 아무리 무기를 잘 만들어봐야 한계가 뻔하다는 자주 섞인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거래가 성사된 것입니다. 폴란드가 1000대의 K 전차와 672대의 K 구자주포 그리고 48대의 FA-52 포함된 19조 원 계약에 사인하면서 한국이 탑5 방산 수출국을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반전되자 많은 이들이 크게 환호했는데요. 호주 육군 역시 한국의 제조 능력에 감탄하고 있으며 레드백을 아주 절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일이 우세하다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사실 현재의 독일은 장갑차를 생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하게 제조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우주가 한국을 우수한 협상 대상자로 꼽은 것입니다. 그리고 레드백을 더욱 원하는 이유는 호주의 에밀리썸 때문인데요. 에밀리썸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개발되고 양산된 보병 수송차로 전장 4.9m, 전폭 2.7m, 전고 2.8m, 차체 중량 12.3톤인 강력 수송 장갑차 L입니다.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장갑으로 7.62mm 기관총을 방어할 수 있어서 당시로서는 꽤 쓸만한 장갑차였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는 전쟁기념관에서나 볼 수 있는 역사 속 장비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호주군에서는 아직 이 장비가 현역입니다. 그 이유는 오랜 평화로 인해 꾸준히 군비를 줄였기 때문인데요. 사실 호주가 군대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 위주로 군을 운용하면서 평화유지군, 같이 외교적인 활동에 쓸 전력만 정비하며 전면전에 쓸 장비들에 투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10년대부터 시진핑 주석의 집권한 중국이 갑자기 1대1론이 전람 외교니 떠들며 태평양의 평화를 깨버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호주는 부랴부랴 재군비가 시작됐고 에밀리쌈 장갑차를 기관포탄을 맞고 적 전차도 공격할 수 있는 고성능 보병전 투차로 교체하는 랜드 400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에밀리쌈을 전량 퇴역시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호주는 랜드 400의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레드백 장갑차 도입에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 폴란드 사태로
독일의 낮은 생산력이 드러난 덕이 매우 큽니다. 독일 현지의 뉴스에 따르면 최근 호주와 독일 정상이 만나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호주가 독일에게 복서 장갑차를 수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리 독일이 망했어도 자기들이 판 장갑차를 자기들이 수입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독일 국민들이 좋아할 리 없을 것이라고 모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 내용들이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댓글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 호주라도 끌어들여 장갑차를 구하자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이는 그만큼 지금 독일의 방산 역량이 처참히 붕괴됐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이 회담으로 인해 호주 육군 상층부에서 한국의 레드백으로 선택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독일의 링스가 된다면 호주는 심각해집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재군비로 인해 무기 공급이 지연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호주 육군이 가뜩이나 오래된 에밀리3 장갑차를 더 사용해야 해서 칠순잔치를 열어야 할 판이 됩니다. 호주 육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바로 공급받을 수 있는 AS-21 레드백을 채택해 사업을 감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호주는 우크라이나에 수십여 대의 장갑차와 장갑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인 상황인데 이를 고려할 때 호주가 레드백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이라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부터 에밀리3보다 우수한 국산 K200 장갑차를 대량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현재도 국군의 발을 책임지는 장갑차 중 상당수가 바로 이 K200입니다. K806, 808 메코 장갑차, K151 현마, 중형 표준 차량 등 신형 차량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고 일선 기계와 여단에는 K21 보병 전투차가 배치되어 있으나 현마와 백호는 약하고 K21은 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 때문에 육군의 병력 수송 장갑차를 최신 보병 전투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21을 레드백 사양으로 개량한 K21 강어형 AS21 레드백 장갑차의 직도입 AS21 레드백 개발에서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차세대 보병 전투차 개발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한국의 레드백이 무선 협상 대상자로 떠오르면서 우리의 사업에도 금전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각기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는 레드백 직도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가 레드백을 생산할 때 한국 역시 레드백을 생산하자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레드백의 도입 단가를 낮추고 생산량을 늘려 국군의 현대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준비된 실적을 바탕으로 미국이 수천 대의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교체하기 위해 추진 중인 54조 원 규모의 옴프 사업에 내세우기도 좋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레드백보다 나은 장갑차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역량이라면 레드백을 뛰어넘는 궁극의 장갑차를 만들 수 있으니 중국이나 일본이 깜짝거릴 생각도 못할 게임 체인저급 보병 전투차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그런데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괴물 장갑차를 만들 만한 사기적인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내로 한국은 2026년까지 차륜형 장갑차의 연료전지를 탑재해 전기 추진을 시험하고 대전 자전 ECM, 적외선 레이더 추적 미사일에 대한 교란, 각종 물리 위협에 대한 복합 방어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2021년, 2022년에 시작돼서 2020년대 중반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지금 장갑차 개발을 결정하면 2030년 이전까지 시제품을 개발하고 2030년대부터 양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생한 차세대 보병전 투차의 스펙이 어마무시합니다. 우선 장갑 수준은 레드백 이상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레드백이 쓰는 고무궤도, 사방을 증강현실로 파악할 수 있는 아이언 비전 등 각종 센서도 당면이 탑재됩니다. 오히려 복합 능동 방어로 더 강화되는데요. 먼저 레드백에 탑재되는 아이언 피스트를 국산화하기 위해 아이언 피스트가 사용하는 전방 즉속 파편탄두 다임 체계의 개발이 한창입니다.
그것도 그냥 미사일만 막는 게 아니라 배외 폭탄이나 드론이 발사한 공대지 미사일 혹은 드론 그 자체를 파괴하기 위해 하드킬 체계의 고각을 높이고 무인기에 대한 재밍 능력까지 포함됩니다. 즉 장갑차가 비행기나 드론이 쏜 미사일까지 맞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재밍만으론 제블린이나 현궁 같은 적외선 추적 기능과 상부 공격 능력을 갖춘 대전차 미사일을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갑 차량에서는 황동 같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적외선, 가시광선, 레이더를 복합 차단하는 다양형 연막탄을 썼습니다. 그러나 연막탄은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공기에서 미사일을 교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치 더크를 탑재할 계획인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수리온에 탑재된 더크만으로도 현궁을 재밍하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 여기에 레이저로 상대를 조준하는 레이저 추적을 감지할 수 있는 레이저 경보장치 LWR이 추가된다면 이론상 무적의 방어 체계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 이 LWR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카프이 개발 과정에서 거의 완성된 40mm 포를 탑재한다면 철갑탄을 사용했을 때 북한판 T-62 천마호 같은 2세대 전차를 정면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측면 공격만 가능한 K-21에서 크게 개선된 성능인데요. 한마디로 계획대로 개발이 이뤄질 경우 한국의 차세대 보병 전투차는 현존하는 구식 전차를 때려잡고 미사일을 방어하며 전자전도 견디는 무적의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앞서 K2, K9 이외에도 4조 원대의 FA-50 경공격기 48대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그런데 수출 이행 계약을 맺은 지 2달 만에 계약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 9억 달러의 선수금으로 즉시 지불하면서 그동안 폴란드가 돈이 없을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들어갔습니다. 통상 10% 안팎인 무기 수출 계약금의 선수금을 30%까지 높여 지불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폴란드의 현재 안보 상황이 시급하며 러시아의 위협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빠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폴란드 측은 선수금을 통상 수준보다 많이 지급하는 대신 납기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A-50의 경우 12기가 먼저 내년 하반기에 폴란드에 인도되고 나머지 36대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카이와 FA-50의 한국형 유도폭 탱키지디 및 미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램 장착 등 성능 개량 사업을 별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요구도를 반영해 카이가 납품할 FA-50T의 형상은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FA-50 성능 개량 형상이 될 전망인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자국 내에 물류 허브 로지스틱스 허브를 짓고 FA-50 조종사 양성용 국제비행훈련학교 설립과 정비체계 추가 수출도 한국 측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FA-50뿐만 아니라 폴란드가 한국이 개발 중인 KF-21까지 폴란드 내에서 생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FA-50 도입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KF-21을 추가 도입할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유럽 매체인 비셰그라드 24 등에 따르면 폴란드 여당인 법과정의 당 파이스의 미하우야흐 최근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이 폴란드 개량형 KF-21P로 폴란드 내에서 공동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야흐 의원은 폴란드 여당의 3선 의원으로 폴란드 국방위원회 의장을 지내 이번 발언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폴란드 정치권 내에서 KF-21 도입 관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KF-21 제작사인 카이는 아직까지는 회사와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폴란드의 현재 태도와 입장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정치권뿐만 아니라 폴란드 국영방산업체까지 나서면서 실제로 KF-21 공장이 폴란드에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최대 국영방산업체인 PGZ 흐바익 회장도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라며 한국 측이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 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KF-21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리자 이렇게 폴란드에서 대신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폴란드 측 고위 인사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F-21 사업 참여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게다가 흐바의 회장은 KF-21 생산 라인을 폴란드에 세운다면 EU의 일원으로 우리 인접국에 강하게 판매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까지 드러냈는데요. 이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KF-21 일부 수량을 주문하고 옥새철 충돌약으로 일부를 현지 생산하는 한국판 FMS 군사 판매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 사업은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형태로 진행 중이지만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PGZ는 31개 방산업체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과 이번에 폴란드 수출이 결정된 무기들의 현지 생산 문제를 협상 중인데요.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미국도 이제 대신 한국제 무기 대량 도입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유례 없는 신속한 공급 조달 속도와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이번에 K2, K9의 로켓 배송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정도였는데요. 부족한 전력을 수개월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참에 목리를 부리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폴란드로 갈아타는 게 베스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은 생산과 공급 속도만 빠른 게 아니고 무기 자체만으로도 세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기술적인 우수성은 시험비행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이슈인데요. 해외에서 만든 항공기를 생산하는 수준에 그쳤던 한국이 직접 만든 이사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해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데 사실상 성공했다는 점에서입니다.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데 사실상 성공했다는 점에서입니다. KF-21과 관련해 충격적인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사천에서 만난 새 시험비행 조종사협회 풀린 부회장은 앞서 캐나다 왕립공군에서 시험비행 조종사이자 전대장으로도 복무했으며 특히 미국의 F-35 라이트닝 II의 개발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시험비행 조종사, 비행기 개발자로 산전수전을 겪은 인물입니다. 최근 풀린 부회장은 사천을 찾아 KF-21 비행을 참관했습니다. 기체 실물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풀린 부회장은 KF-21 이야기가 나오자 인터뷰에서 KF-21 보라매가 비행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 입을 쩍 벌릴 정도로 놀랐다. 정말 이른 시일 내에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잘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더라면서 시작부터 첨단화된 전투기 개발 시스템에 매우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험 비행이 이뤄지는 미션 컨트롤룸에 들어갔는데 로키드 마틴에서 봤던 컨트롤룸처럼 멋진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면서 기술적인 수준에 있어서 한국도 전투기 개발국으로서 이제 앞서 나가는 국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풀린 부회장은 미션 컨트롤룸에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기술진과 시험비행 조종사들이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항공기술력 수준에서 봤을 때 한국도 어디서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함께 사천을 찾은 조지오 클레멘티 아이피즈 학교장 겸 셋 회장은 한국의 기술 레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높아진 것은 KT-1, T-52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제 11년간 한국인 시험비행 조종사들을 가르쳐보면 한국의 기술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KF-21이라는 국산 전투기를 한국이 스스로 개발하고 현재 최초 비행까지 성공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는 응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을 치켜세웠습니다. 한편 KF-21은 지난 7월 19일 1호기 첫 비행 성공에 이어 지난 11월 10일에 2호기 첫 비행 성공까지 무사히 마쳤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KF-21 보라매 시험비행 평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개발 시험비행 요원 3명도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개발 시험비행 요원은 신규 연구 개발된 항공무기 체계 시험비행, 성능 평가, 운용 가능성, 안정성 검증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군 52시험 평가전 대52전대는 12월 8일 김희 중대령 전대장 주관으로 2022년 개발시험비행 교육과정 수료식을 거행했습니다. 개발시험비행 교육은 시험비행과 평가를 담당할 항공무기체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인데요. 수료식에서는 개발시험비행 조종사의 김종배 소령과 백승호 소령진이, 개발시험비행 기술사의 김민석 소령진이 선발돼 시험비행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수료식을 마친 3명의 개발시험비행 요원은 KF-21 시험비행 평가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48주 동안 330여 시간의 이론교육과 120여 소티의 비행훈련을 거쳐 시험비행 계획부터 자료획득 분석, 시험비행 기법 등을 교육받았습니다.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개발시험비행 조종사는
직접적인 시험 비행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개발 시험 비행 기술사는 시험 비행계, 자료 획득, 분석 업무와 함께 시험 통제관 테스트 컨덕터를 맡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달 미 공군 시험 비행학교의 제프티스에서 처음 접하는 항공기를 시험 비행하고 항공기 성능 안정성을 분석하는 등 개발 시험 비행 요원으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검증받았습니다. 개발 시험 비행 조종사 김소룡은 미래 전장을 주도할 KF-21 개발에 일조하고자 개발 시험 비행 요원을 지원했다며 우리 공군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시험 비행 분야 발전에 맞이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KF-21 개발과 비행으로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험 비행과 평가가 잘 끝나 빠르게 전력 허더, 자주 국방과 방산 수출에도 힘을 보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